김상곤 전 교육감이죠. 이분이 혁신기구 위원장을 맡았는데 뭘 혁신하겠다는 겁니까? 그동안 무수한 혁신안이 나와서 예. 또 뼈를 깎는 자성을 한다고 해서 깎을 뼈도 안 남아있다고 하는데 꾸려진 것 자체가 절반은 성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김한길 의원 요구사항이 뭡니까? 비주류의 수장은 나다. 박지원도 아니고. 박지원 의원이 문재인 대표 체제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뭡니까? 당장 다음 총선에서 물갈이 당할 수 있다는 공포, 이걸 좀 제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문재인 대표가 이 당의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4월 29일 재보궐선거 후 요청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야당 내부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야당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출입하는 이세영 기자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내부 갈등이 확산 국면입니까? 아니면 좀 진정되는 그런 모양새입니까? 일단 재보선 참패 뒤에 지금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들 당 안팎에서 피로감이 큰 것 같아요. 내분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다들 좀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고, 당 지도부로서는 지금 이제 김상곤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또 한 축으로는 이제 어제 정청래 최고위원 징계안이 나왔듯이 당의 기강을 바로잡고, 또 하나는 이제 당직 개편, 사무총장 이하, 전략 라인을 대폭 물갈이하는 선에서 수습에 나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수습에 나서려고 하고 있다. 네. 일단 진정 국면이라고 봐야 네,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임석규 기자, 네. 주승용 최고위원은 복귀했습니까? 네, 아직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방금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네. 주승용 의원하고 전화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복귀 안 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사퇴한 사람인데 무슨 복귀를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 징계도 받았고 네. 또 혁신위가 출범해서 뭐 새로운 계기가 되는데 좀 다시 당무 복귀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제 가라. 그런데 자기 생각은 그렇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정말 이번에 돌아가면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은 정말로 정 최고위원 말대로 공갈친거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광주 패배도 했고 자기 책임도 있고 했으니 나는 이제 못 돌아간다. 돌아오지 않겠다. 네, 그런 그렇더라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완전히 정상화되는 모양새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 대표가 공천 지분 때문에 이런 분란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공천 지분 생기려면 최고위원회 돌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 문 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이제 지금 돌아가면은 공천 지분 챙기러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 못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앞으로 주승용 최고위원 돌아오는지 네. 좀 관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청래 최고위원은 징계가 결론이 어떻게 나왔죠? 당직 자격정지 1년. 네. 상당히 중징계죠. 중징계로 보시는 거고요. 자, 임석규 기자 어떻게 보세요?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네, 당직 자격 정지니까 이제 첫째로 최고위원직이 정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당 당협위원장도 1년 동안 정지되는 건데요. 저게 이제 일종의 그 시범 케이스로 걸린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제 싸가지 없는 진보의 표상으로 찍혀서 이제 처음 시범 케이스로 걸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할 정도로 희생양 정치적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잘못한 것하고 예. 비교해서 너무 좀 가혹한 거 아닌가요? 대체로 이제 그 첫 반응들이 대체로는 좀 생각보다는 세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굉장히 눈물로 호소도 하고 그랬는데 같은 의원들은 조금 그래도 좀 그 이해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원외 변호사들이랑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했다는 그런 뒷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정청래 의원은 징계 결정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한다든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반응은 없는데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네. 뭔가 좀 방침을 결정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혁신기구 얘기를 좀 해볼까요? 혁신기구가 김상곤 전 교육감이죠. 이분이 혁신기구 위원장을 맡았는데 뭘 혁신하겠다는 겁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그동안 무수한 혁신안이 나와서 예. 또 뼈를 깎는 자성을 한다고 해서 깎을 뼈도 안 남아있다고 하는데 보통 그 혁신안의 공통점이 이제 항상 나오는 그 개파구도 청산한다, 공천 쇄신한다, 인적 혁신, 물갈이 하겠다 이 세 가지였는데 크게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요. 네, 혁신 잘 될까요? 임석규 기자 어떻게 보세요?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그 관건이 저는 국민들의 눈길을 붙잡는 데 성공을 해야지 이 국회의원 그들만의 그 관심사로 가면은 혁신은 반드시 실패한다. 국민들이 혁신이 이루어지네 이렇게 국민들이 눈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국회의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이해관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뭐 혁신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눈길을 못 길어요. 그래서 근데 뭐 혁신이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성공 사례들이 몇 가지 있긴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2001년에 민주당이 그 특대위라는 것을 혁신위를 구성해서 김대중 총재 사퇴 직후에 그래서 이제 그 그때 누가 했습니까, 혁신을? 그때 위원장이 조세영 전 총재 권한대행을 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특대위 간사가 천정배 의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처음으로 국민의 손으로 뽑는 혁신안을 마련했고, 그래서 굉장히 높음을 불렀고, 그래서 결국 집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말이죠. 예. 혁신도 역시 정치 혁신은 가장 정치를 잘 아는 예. 정치인들이 하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데 네. 김상곤 교육감은 정치 모르는 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번 혁신위가 구성되게 된 계기를 잘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내분 수순용이거든요. 내분이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내분이 있었는데 이게 서로 지금 옴짝달싹 못해서 풀 수가 없어요. 그런 교착 상태에서 그럼 혁신이라는 거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가까스로 그냥 겨우 미봉책으로 나온 게 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국민 혁신에 대한 어떤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내분 수습하자고 한 겁니까? 꾸려진 것 자체가 절반은 성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국민 눈높이를 낮추고 기대치를 낮추고 그래야 이게 혁신이가 좀 순항할 수 있지 않을까. 임석규 기자 말씀은 김상곤 혁신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대하지 않는다고 뭐 초장부터 그렇긴 하지만 어떤 네. 눈높이를 낮춰야 성공한다.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희망 스크럼 네. 이런 단어가 언론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이성 기자 좀 소개를 해주시죠. 희망 스크럼이 뭡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에 이제 공약 비슷하게 내건 건데요. 네. 당내 여러 대선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이런 그 대선 주자급 인사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뭐 희망을 주겠다. 네. 워낙 당의 상황이 어지러우니까 희망 스크럼. 예, 결과적으로 지금 성공했습니까? 일단 이제 당 내분 때문에 지금 그 시도를 못하다가 최근에 문 대표가 뭐 안철수 전 대표도 만나고 박원순 시장과도 만나고 했는데 이 두 분께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거절당했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그렇게 봐야겠죠. 네. 희망 스크럼을 만들려는 이유가 뭘까요? 임석규 기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박원순 국민적 이미지가 괜찮은 분들이거든요. 대선 주자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하고 문재인 대표가 이제 나란히 서서 일종의 이제 그런 개혁연대 이런 걸 꾸려서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김한길 의원 비주류 쪽을 좀 제어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겠다 이런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고도를 새로 그렇죠. 잡는다. 예. 네. 친노 비노 이렇게 아니고 네. 개혁 세력 또 약간의 좀 뭐 그런 개혁 모양새를 세력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 있을까요? 수구. 비개혁 세력인가요? 비개혁 세력. 김한길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을 비개혁 세력으로 몰기 위한 구도다. 그런 정치적인 복선도 있지 않나?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네. 백그라운드에는 그런 것도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김한길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은 대선 주자 가능성이 없나요?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김한길 의원 같은 분은 내부적으로는 뭐 대선을 꿈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국민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선 주자로 꼽히지는 않지만 네. 뭐 본인들이야 뭐 용꿈이야 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김한길 네. 의원은 전직 대표였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에 각을 세우는 비주류의 가장 앞줄에서 네.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길 의원 네. 요구사항이 뭡니까?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나는 뭐 문 대표를 흔들어서 끌어내릴 생각은 없다. 좀 흔들고 있는 건 아닌가요? 뭐 대안이 끌어내리지는 않겠다. 네, 끌어내리지 않겠다. 네. 단지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이른바 그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만 밝히면 나는 기꺼이 돕겠다 이런 상황인데. 의지 밝힌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뭐 문 대표 화법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안 나오도록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쪽에서 요구한 수준에 자꾸 그 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임석규 기자 이해가 가십니까? 뭘 요구하는지? 김한길 전 대표죠. 요구를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친노 패권주의 청산하라.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져라. 그러나 사퇴까지 바라지는 않는다. 네. 그럼 기자들이 그럼 뭘 바라느냐고 계속 물어보면은 그건 알아서 해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물으면 그건 알아서 하라는 거지. 왜 내가 그것까지 얘기해 주냐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문재인 대표와 각을 세우는 비주류의 수장은 나다. 박지원도 아니고 나를 인정해줘라.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할 때마다 계속 무슨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리고 성명 내고 언론 인터뷰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 효과가 노린 게 아닌가. 뭐. 이미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사퇴를 해서 끌어내리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바로 비주류의 정치적 수장이다. 뭐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지원 의원 얘기를 좀 해볼까요? 특별히 무슨 세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상당히 이제 화력이 좋은 편이고요. 네. 박지원 의원이 문재인 대표 체제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뭡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당을 운영하던 시절에 비주류에 항상 40%를 배분했다. 60대 40. 40% 지분을 달라 이건가요? 하지만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자기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뭐 측근이라고 해봐야 한 두세 명 정도 거론되는데 세력으로서의 지분을 요구한다기보다 이제 3선이고 하기 때문에 당장 다음 총선에서 물갈이 당할 수 있다는 공포, 이걸 좀 제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28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표하고 굉장히 이제 접전했거든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분으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잘했으면 그때 룰 논란도 있었는데 그래서 아쉬움이 대표직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나서기는 힘든데 마침 우발적인 계기로 주승용 의원이 사퇴하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런 태도로 변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보면은 이번 기회에 문 대표가 사퇴하는 국면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사퇴를 하게 되면은 총선까지 있으니까 그냥 비대위로 갈 수만 없고 전당대회를 다시 하는 그런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서 대표가 그러면 되겠다? 내가 대표가 되겠다. 네. 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대표가 되면은 내년 총선 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고 네. 그 뒤에 2017년에서는 어쩐지 자기가 자기 관리는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대선 주자를 해서 내가 집권까지 하고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플랜이 그런 게 아닌가.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지금 당내 그 지지하는 세력이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세력은 없죠. 세력은 없지만 분명히 전당대회에서는 잘하면은 세력은 없지만은 그런 구도를 잘 만들어내면은 그러니까 관리자로서 이미지, 공정한 총선 대선 관리자 뭐 이걸 한번 해보겠다는 본인의 희망 사항이겠죠. 박지원 의원의 목표는 당권을 차지하는 데 있다. 네, 그런 것 이렇게 보시는 같습니다.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여당에 비해서 네. 야당이 왜 이렇게 내부 갈등이 심각한 건지 일단 근본적인 원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새정치연합은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과 30, 40대, 50대 초반까지의 어떤 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이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게 정권 교체의 희망, 전망이 있을 때는 이 두 세력들이 잘 결합을 했죠. 하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 자체가 낮아지니까 서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당내 역시도 이른바 새누리당은 대기업 정당이라면 여기는 소수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로 동맹을 맺은 정당이기 때문에 네. 항상 그 구심력이 사라지면은 원심력이 세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권 교체의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심해지는 것이다. 자, 인적비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도 이제 복잡한데요. 이제 새누리당은 개파 구도가 훨씬 심플합니다. 그냥 대통령 편, 대통령 아닌 편 이런 식으로 이제 친이 친박 이렇게 나뉘는데요. 지금도 친박 비박. 예. 근데 이제 그러네요. 네. 이 야권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비노라고 하지만 비노가 뭐 이런 개파 복잡하거든요. 또 친노에서도 다 선이 다르고 이중으로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게 새누리당은 이익 동맹 집단이고 야권은 가치 동맹이다. 이런 점이 다르다. 그래서 이익은 이익 동맹이니까 가치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도 이익이 같으면 그냥 단합하고 뭉치거든요. 잘 뭉치죠. 잘 뭉쳐. 네, 집권해야 되겠다. 가서 뭐 장관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명분이고 뭐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쪽은 그래도 명분을 내걸고 해야 되니까 이익이 좀 명분이 조금 틀리면은 가치가 좀 다르면은 그 갈등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균열이 더 심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문재인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토론을 해도 사실 밤새 토론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내년 총선 전까지, 총선 공천권 행사할 때까지 문재인 대표가 이 당의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이변이 없는 한 가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당내 개파 구도를 봐도 네. 이른바 친노라고 불리는 세력을 제외하고는 이미 소멸을 했거나 빠르게 소멸해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적할 만한 대항 세력이 당내에 부재하다는 것. 계속 할 수 있다. 네, 다만 이제 10월에 재보선이 있는데 10월 재보선이 있나요? 주로 이제 호남 지역의 단체장들 재보선들이 네, 지방선거, 네. 재보궐선거만 있죠. 네. 네. 일단 만약 거기서 또 다시 이제 대거 무소속이 되거나 한다면 호남 지역에도 또 다시 이제 좀 흔들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작은 변수 하나 네, 정도 남아있다. 네, 네. 이런 말씀이시고. 임적 교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어려울 것이다. 아니 꼭 어려울 것이라기보다는 저는 한 번은 고비가 더 남아있다. 그래서 이번에 4.29 재보선 패배도 그렇지만 패배를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문 대표가 조정력, 정치력, 조율 이런 데서 한계를 드러낸 건 사실입니다. 그건 네. 그쪽에서 인정하는 바고 또 그런데 이제 또 한 번은 어떤 그런 위기 또 문 대표가 리더십의 한계, 실수 이런 걸 하면은 저는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이제 왜냐하면 이대로 총선 칠 수 있겠나, 공천 관리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런 의구심이 들면은 많은 의원들이 정치적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 또 다른 수많은 위기가 문 대표 앞에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총선 전이 됐는데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네.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야당이 크게 패한다. 라고 전망이 될 경우 문재인 대표가 타의에 의해서 끌려 내려올 수도 뭐 있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다수가 거기에 동의하는 순간 뭐 순식간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 그 정치적 기반이 아주 확고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아니, 전당대회 3.52% 차이였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위기입니다. 130석 의석을 가진 거대 정당이지만 이대로 가면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이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권 가능한 대한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정치 토크 돌직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